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먼저 여러분께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저희 경주마가 오늘 100회를 맞게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 경주마가 6개월을 달려왔는데 이 6개월 동안 대세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신나게 평야를 달려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아시다시피 외인 기관이 좀 사줬고 그래서 오르긴 올랐는데 지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올랐다고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주마 든든한 기수 세 분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일리 이슈 저희 오늘 2개 꼽아봤는데요. 손종희 회장이 대한민국에 오면 AI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FOMC는 계속 물가 이러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화두 역시 물가죠. 예, 이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수십 번 반복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하기가 곤란해진 게 그 6월 달 FOMC 회의가 열리고 지금 오면서 또 물가가 일정 부분 또 꺾여버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가가 이제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다양한 원재 가격이 일부 조금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빠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예측이 불허했었던 상황이죠. 그렇던 상황인데 그 사이에 지금 단기적으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밀렸고요. 유가도 이제 $100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이제 어떻게 보면 꽂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준은 시장 그러니까 일부 월가에서는 연준이 지금 시장을 잘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6월 달만 하더라도 많은 이제 그 월가와 어떤 그런 좀 불협화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만 재차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월가에서 예상한 대로 연준은 나름대로 노력은 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상황이 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또 이번 7월 말에 이제 연준이 열리는데 여기서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 6월 달 거 갖고 실마리를 찾기에는 또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그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세팅을 했는데 갑자기 또 상향 보니까 50bp. 네. 이거는 또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가는 기조. 특히 이번에 FOMC 관련된 회의록에서도 보면은 별 내용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네. 그렇게 벌써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 있는 입장의 변화를 계속 체크를 하는데 근데 요새 이제 가장 또 큰 화두가 그거 같습니다. 경기 침체. 네, 이게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해석을 이상한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경기 침체가 한 12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12번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 요인들은 다른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공통적으로 고용 쪽, 그러니까 즉 실업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타격들이 많이 나왔던 변화들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고용은 강하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침체라고 봐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현상들. 그래서 수요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면서 그에 따른 약간 거품들을 걷어내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를 통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센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변화가 그렇게 예전같이 같은 수준으로 봐야 되느냐 한쪽에서 그래도 공통된 의견은 아마 얕은 침체 정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오히려 주가나 아니면 시장에서 바라왔던 흐름들이 너무 위축이 좀 심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또 돌아가는 변화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또 침체란 단어에 대한 어떤 공포감, 거부감들을 너무 크게 갖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나 침체보다는 일단 물가를 잡겠다. 이게 이제 최고의 우선 목표고 그게 방점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이 지금 FOMC 회의록에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주식, 우리 주식 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지난번 FOMC 하고 나서 바로 얘기 나왔던 거랑 이제 별반 차이가 네. 없는 의사록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준으로 봤을 때는 끝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 의사록 확인이 된 다음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제 밤 시작할 때는 또 잠깐 마이너스도 났었다가 세게 올라갔던 거는 의사록이 안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 0.5 내지 0.75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레인지를 줬기 때문에 이게 7월 한 28일쯤 발표가 될 거죠. 다음번 이제 FOMC가 그런 일정을 갖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7월 13일 날 6월 달 CPI라든가 이런 것들 수치 다 확인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김인수 대표님이 0.75 안 하면 시장이 놀랄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0.5를 하더라도 이거 역시 약간 유동적으로 인플레가 꺾였으니까 이거에 발맞춰 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좀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장이 오히려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데 시장이 좀 안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물가를 이제 어느 정도 잡으면 경기가 침체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한 지금 6월서부터 지금까지 불과 한 40여일 사이에 우리가 이제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다 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다가 6월 중순쯤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이런 얘기들이 좀 되다가 네. 이제 리세션까지 이제 경기 후퇴 침체까지 얘기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야 이제 판명이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경제학자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 인플레이션이 살아 있었어. 그래서 물가를 근데 좀 여기에 어떤 공급 사이드 문제 때문에 과도해지니까 이걸 좀 잡자. 잡으면서 오버킬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좀 과도한 부분이 일어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야? 연준이 과연 잘할까? 라고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해고가 늘어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심리적으로 확 위축이 돼버린 거죠. 이런 급변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을 때 과연 연준이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게 좋다라고 봐요. 75bp냐 50bp냐 결국 연준이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8월 달에는 없지 않습니까? 잭슨홀 미팅밖에 없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근거는 이렇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총리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세계 눈에 어떤 잘 맞춰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 전에 하는 금리 결정이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은의 금리 결정을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0.5 정도 올린다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그 총재 되신 분이 원래 그 기존에 총재 되기 전부터 하셨던 말씀이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네. 상당히 이제 우려감을 표명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 그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일본의 그 노무라 증권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나 호주 같은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정말 제가 하는 총재라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건 자명한 일이고 이제 이거는 보이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0.75 다음에 또 0.75 이러면 바로 역전인 거죠. 역전이죠. 지금 이제 이번에 이달 말에 7월 올려버 지금 똑같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올려버리면 지금 역전인 이제 거죠. 이달에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먼저 한다라는 거죠.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자니 이 문제도 지금 보고 있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일단은 우리 지금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좀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75bp까지는 지금 어느 누구도 예측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역전이 되면 여기 있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인 경제학상은 그런데 네. 저희가 금리가 한미 간에 역전돼서 나왔던 경험들이 아직 수차례 있습니다. 네. 그런 때 저희가 보통 알듯이 한국 주식 다 팔고 미리 팔았는데요. 이미 이만큼 팔았는데 또 뭘? 네. 그런 쪽에서 거의 이제 바텀 라인은 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 우려감이나 심리적인 부담감은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을
여기 이 상황 쪽에서 어차피 지금 기조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뭐 자본 유출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겠다라고 바라보는 거는 조금 너무 앞서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외국 자본 유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막 팔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막 두드러진 것 같지만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팔아서 지금 뭐 50조어치인가 그렇게 팔았다면서요. 뭐 제가 추산한다기보다는 최근 통계를 보면 그 기간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최대 한 66조 정도까지 팔았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네. 외국인들은 어찌됐든 뭐 팬데믹 벌어진 이후에 특별하게 좀 이제 많이 빠졌다가 잠깐 오르는 그 기간 중에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에 특별히 좀 많이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1년 동안 이제 흐름은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조금 더 심해진 결과가 있습니다만 흔히 말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돈들이 좀 빠져나와 가지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자원 부국 쪽으로 돈이 많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최근에 심화됐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특별히 대만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데서 돈이 좀 많이 나갔고요. 네. 그 남미라든가 오히려 아프리카 같이 자원이 좀 많은 나라 이런 쪽으로 돈이 좀 흘러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FOMC 회의록 공개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첫 번째 이슈 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역시 오늘 삼성하고 LG전자 실적 발표한 게 있어서 근데 삼성하고 LG 다 올랐죠 오늘. 예, 다 올랐습니다. 네. 예, 삼성, LG 다 올라줬고요. 실적은 거의 이제 삼성전자 컨센서스 뭐 하여튼 뭐 부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한번 하였고 LG도 뭐 좀 하이하고 해서 생각보다 뭐 어차피 2분기는 뭐 녹록치 않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던 상황이고 뭐 성장세 꺾였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과거 실적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이 성장률이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이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 부분에 있어서의 직격탄을 여전히 좀 맞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 실적 이제 잠정 실적이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정 실적이 나와주면 이제 이제 이달 말이면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을 2분기 때 벌써 막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가 상당히 두 기업에 있어서의 갈림길. 근데 상당히 우리가 이제 우려를 안 했었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악재 속에서 좀 반등의 빌미가 나타난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당혹스럽겠습니다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치도 낮추고 이익 전망치도 낮춰놨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대응할 시간을 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글쎄요, 뭐 이걸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갑작스러운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을 때보다 약간 저조한 실적이 나왔을 때 더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참 주식시장 오묘하죠. 네, 청개구리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지난 삼성전자와 함께했던 주식시장의 생활을 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표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주가의 관계는 실적 괜찮다는데 빠질 때가 제일 당황스럽고 네. 오히려 더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밀릴 때가 더 네. 짜증나고 뭘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이 그랬죠 삼성전자가. 예, 네.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밀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였고 시장의 뷰가 이제 오히려 주가 따라 바뀌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이 정도에서 목표가 하향시키고 이제 분위기가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는 분위기다. 네. 이쪽에서 뉘앙스가 바뀌게 되면 아주 신기하게도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이 멈춥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리포트나 저희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왜 빠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하락을 안 하고 오히려 밀린다고 하더라도 금방 돌아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대 부분 정도가 계속 강조드린 게 57,000원대 정도 네.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가격대 자체도 앞으로 3분기나 4분기 또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뭐 오더컷 얘기들 나오는 동향들이 거의 다 아우르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심각하게 그래서 뭐 이번에 나왔던 영업이익 한 14조 원대. 솔직히 14조 원도 잘한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얼마만큼 또 앞으로 하향되느냐가 네. 문제긴 하겠지만 이런 14조 나온 데서 만약에 그대로 하반기까지 연결돼서 나오게 되면은 한 50조, 60조 네. 정도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총이
한 400조 되는 회사가 한 해 영업이익이 50조, 60조 나옵니다. 네. 이건 좀 그렇죠. 한국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다. 네. 이렇게 주가가 이 상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또 두 가지 시각이 반도체와 가정과 이 여러 가지를 아우르면서 나오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이냐, 아니면 한국의 대표주로서의 삼성전자의 주가냐라는 또 이분법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더 머리가 아픈 거죠. 네. 그래서 아마 한국과 관련된 경제 상황이 대변되는 쪽에 삼성전자라고 하게 되면 또 더 휘청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펀더멘탈은 지금 이 정도면은 네. 충분히 주가는 반영하는 상태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좀 담았다면서요. 무슨 헤지펀드 얘기도 있고 이렇던데. 네, 뭐 일부에서 아마 공매도 걸었던 측에서도 실적을 보고 뭐 방금도 우리 김인수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 역대급의 실적이 나온 거거든요. 2017년도, 18년도 그 반도체 특수 때도 2분기 실적일 때 최대치가 14조 8천억이었으니까요. 지금 14조를 일단 넘겼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한 역대급으로 2등 내지 3등 정도의 분기 실적이 나온 거고 네. 매출액은 무려 77조가 나와서 그 지난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뭐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고 네. 작년도에는 그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4번 연속으로 실적 발표 날마다 맨날 빠졌는데 맞아요. 기억납니다. 올해 달라진 거는 그런 역전에서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8만 원대, 7만 원대 후반, 뭐 심지어 9만 원대를 봤던 네. 주가였고 지금 5만 원대인데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았다 이러면 사실 빠지기 어려운 거였고 오늘 실적을 보고 작년도에 이제 학습 효과가 되셨던 개인들이 아 이거 뭐 실적 나왔으니까 이제 던져야지 오늘 굉장히 개인들이 오랜만에 많이 파셨거든요. 그것들을 아마 뭐 환매수 물량이든 아니 신규 매수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죽기가 좋은 타이밍으로 네. 선정을 했던 것 같고 2, 3일 전부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쪽으로 좀 유입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저 성적이 더 실적이 좋았죠? 근데 이게 그 중단했던 그 중단순 그 뭐죠? 한 사업부를 이제 멈췄어요. 멈추다 네. 보니까 지금 LG전자 같은 이제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고 있죠. 처음에 휴대폰 사업 잘라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 LED 사업 잘라냈고요. 작년에 두 사업부를 정리를 했고 지금은 이제 태양광 산업 쪽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중단 산업 이익이 좀 들어왔어요. 이제 이건 회계상의 이익이고요. 저는 LG전자에서 주목할 것은 이번에 그 전장 사업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첫 흑자가 나타났다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역시 지금 LG전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전 쪽인데 네. 가전이라는 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경기가 이제 꺾이든지 심리적으로 경기가 불안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멈추는 게 텔레비전 바꾸는 거, 냉장고 바꾸는 거, 자동차 바꾸는 거 네. 이걸 미루는 거죠. 이게 또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고 연한이 있어. 예, 내고 연하니까 이게 지금 뭐 당장 망가져서 오늘 바꾸는 사람 아니면 예. 바꿀까 했었던 분들도 야 이거 지금 다들 어려워진다는데 네. 좀 지켜보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된다면 결국 소비가 이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제품들이 2020년, 21년도에 어떻게 보면 좀 소비가 늘어난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우리 그런 얘기 있을 때는 집에서 집콕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제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TV 바꾼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일부 올라간 요소도 있었거든요. TV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이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바꾸셨던 분들은 지금 바꿀 만한 요소가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 새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결국 이제 이것도 LG전자는 이제 소비를 타는 부분들도 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 지금 거론 안 하잖아요. 지금 네. 휴대폰 같은 경우 재고가 엄청 쌓여 있는 것들 이제 그쪽은 좀 이제 노네티도 반도체가 워낙 크니까 버티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LG전자가 어떻게 잘 그 하반기를 꾸려갈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도 그렇다는데요. 가전용 반도체 그동안 많이 생산했던 그 라인을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로 좀 전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자동차,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를 하시는 건 지금 가전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전인데 이 가전이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예. 재고가 많 가전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양을 네. 이제 그 라인을 네. 자동차용 반도체는 계속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좀 바꾼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는 전략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전장용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단순하게 전장용이 아니라 네. 자동차용이라고 봤었을 때, 그 전기차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기차가 저희가 자동차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전 제품입니까? 전기차는 IT 제품입니다. IT 제품.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전기차가 이제 자율주행을 합니다.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자기네는 이 자동차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기차로 들어가는 거죠. 전기차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D램 쪽에서 앞으로의 희망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쪽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서 이쪽에 대한 역량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쪽은 시장 점유율 55%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점을 두고 어차피 지금 PC나 서버나 이런 쪽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대적이 안 되니까 특별한 쪽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커진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지금 미리는 준비하고 있지만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까요?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커가는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보면서 그러니까 카메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할 때 그 기억들을 저장을 메모리 반도체가 다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8기가, 16기가 갖고 턱도 없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늘어나야 되고 거기서 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영역까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할 일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아직 이게 개화가 안 되고 이제 막 연결되고 자동차 아직까지는 뭐 전기차도 확실하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도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숨통이 튀어가지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그랜저 같은 경우 6개월 기다리는 게 이제 5개월로 글쎄, 줄었고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카니발 같은 경우 10개월에서 5개월로 줄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주들 네. 이게 출고가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지금 뭐 100만 대가 쌓여 있다면서 현대기아차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허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찔러놨다가 이제 먼저 오는 거 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이 이제 찍어낼 텐데 차량을 찍어낼 때 과연 이제 자동차주들의 어떤 향방 이것도 관심거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서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사람들이 주머니를 닫기 시작하면 이제 자동차를 구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지금 이제 그 인플레가 인플레를 잡는다는 얘기인데 워낙 이제 차값도 요새 이제 테슬라는 1년 사이에도 한 3-4번 올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연식만 바꾸면 뭐 한 3천만 원짜리 근처로 해서 한 200~300만 원씩은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 연식은 바꿔가면서 출고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한 1년, 1년 반 기다릴 줄 알았다가 빨리 이제 돌아오는 걸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말씀 주신 대로 주머니 사정이 좀 팍팍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취소의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뭐 구매를 좀 지연하는 현상들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세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었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반작용 같은 것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나 어찌됐든 지금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일단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꽤 존재해 있고 네. 지금까지 거의 이제 주문을 뭐 오더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취소하는 물량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차 쪽에는 사실 굉장히 좀 호재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출하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가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동차까지. 왜냐하면 이것도 전기 제품이라서 그렇죠. 예. 전기 자동차 위주로 가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LG전자, 삼성전자도 자동차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LG전자는 뭐 전지학 쪽에 올인하고 네, 있고 삼성전자도 엊그제 또 그런 뉴스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테슬라 뜯어봤다라는 뭐 얘기, 네. 뭐 얘기 나온 TF팀이 있다라는 얘기. 글쎄요, 뭐 맘만 먹으면 둘 다 할 수 있는 글쎄, 기업이니까 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견디느냐 이런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정말 물 타다가 너무나 속 타서 장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을 탄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는데 물을 탄다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안감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올 때 내 평균 단가를 낮췄다가 하다못해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빠지면 산가격만 와도 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물타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장에서의 어떤 뭐 단기
조정 시에 물타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하락기에는 원래 물타기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추세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상승기에는 추세선, 그러니까 이제 봉의 움직임이 하단에 그리기 때문에 봉이 그 추세선에 부딪힐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물타기가 가능하지만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올라올 때마다 이제 물량을 줄여나가는 오히려 전략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많이 들어가셨던 분들, 삼성전자 기준으로 8만 원 깨지면서 7만 원, 7만 원 깨지면서 6만 원 뭐 이렇게 물타기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수가 올라가는 것 외에는 특별히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물타기 하셨던 뭐 주위에서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초기에 많이 물타기를 하셔서 지금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또 빠져 있는데 추가로 늘 돈이 없는 상황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장을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을 연령별로 분석해 놓은 차트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20대가 많이 떠났고 50대 이후는 거의 안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60% 정도는 장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같은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 시장에서 한 6개월 사이에 손절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28%가 손절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8%는 네. 했다. 나머지 그러면 70%는 그대로 그대로 있다. 이 장을 다 네. 막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소장님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물론 상승장에는 올라갈 때마다 눌림목대 사고,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팔아야 되는 이런 건 맞지만은 이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한 1년도 안 돼서 3,000대짜리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2,000대도 간당간당하겠거니, 뭐 시장 하락하게 되면 별 얘기 다 나오죠. 네,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보통 이제 뭐 경기 침체니 뭐니 간에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빨리 왔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급락하게 되니까 대처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교과서에서 나오는 뭐 책 읽어보거나 어떤 좋은 동영상 유튜브, 이제 한국경제죠, 예 당연히 네, 이런 거 보게 되면 다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느냐라고 네. 하게 되면 현실과 실질적으로 뭐 교과서에서 뭐 주식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됐다.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네, 이 부분은 우리 김정혁 소장님. 네. 그러니까 28%가 손절을 하고 많이 나머지 한 하셨네요, 70%는 여기 장에 머무르고 있다지. 이거는 이제 떠날 포인트를 저는 놓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에 잠깐 제가 좀 네.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60대는 버티고 20, 30대가 됐는데 50대 부터. 그 기사를 봤는데 그분들을 보면 그 50대 이후는 제가 본 그 기사가 맞는지 모르지만 레버리지 지킨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 연령대는. 그 연령대는 레버리지가 거의 없고 현금으로 산 분들이 많고요. 2030 이쪽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인과 연계된 또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어떻게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가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쫓겨난 분들 좀 계시고 그렇다라는 것도 제가 기사 말미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덧붙여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뭐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저도 오랫동안 이제 봐오면 그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경험치가 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를 덜 써시면서 좀 견디고 있으신 분들, 어쨌든 장은 오랫동안 놔두면 올라가니까라는 생각이시고요. 흔히 말해서 주린이급이나 MZ세대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시작하면서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오셨다가 하락기를 처음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론서를 많이 보거나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이래가지고서 그런 이론을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 정도가 끊어지면 여기서 빨리 나가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손절을 좀 빨리 치셨을 확률들이 높아요. 근데 예전부터 뭐 이론적으로 무장이 안 되신 그냥 경험치로다가 주식장에 오래 계셨던 조금 나이가 좀 상향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예전에 가졌던 경험치대로 견디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버티시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실제로 개인 수급이 많이 줄었죠. 거래대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개인들이 사는 거는 뭐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제 뭐 바로미터 중에 하나는 거래 대금이 일단 줄어들었다라는 거.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 시장의 어떤 관심이죠. 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뭐 지나다니면서 보면 뭐 증권 회사랑 상관없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 기간 동안에도 주식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카페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주위에서 대부분 주식 얘기를 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위탁금도 많이 줄었죠. 네. 고객위탁금도 이제 어떻게 뭐 한 2년 가까이 60조 이상을 유지했었던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상반기 이후에는 50조대 후반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빼는 분도 있지만 일단 나 쳐다보기도 싫어. 거래할 것도 아니고 손실 났는데 지금 뭐 교체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 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이 2,300선 중심으로 올랐다 내렸다 네. 올랐다 지금 내렸다면 내일은 오른 날입니다. 내일은 오른 날이고요. 네. 예. 내일도 올라야죠. 네, 올라야죠. 예, 근데 이때 보게 되면은 거래 대금 보게 되면 네. 쭉 하고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확신이 없습니다. 네. 그런 쪽의 변화고 거기다가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신호 중에 하나가 외국인 기관이 산다. 그러면 저점에서 사서 개인들이 팔고 전환됐었을 때 변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과연 얼마를 사야 되느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외국인들 삼성전자는 좀 집중됐습니다. 근데 네. 보통 삼성전자 100 몇십만 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샀다고 하더라도 오늘 순매수 금액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썩 많이 샀다고 1,500억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최근 들어서 6월 달부터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뭐 9천 개까지 매도했다가 종가상으로 3천 개 매도로 줄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뭐 8, 9천 개까지 매수를 늘렸다가 뭐 5, 6천 개로 줄이고 하는 이런 파생 상품 쪽에서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유도한 게 더 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렇죠. 이게 바닥이 어딘지라고 보는 것보다 변동을 더 크면서 끌어내려가는 외국인들의 선물과 관련된 동향들이나 아니면 이 상황 쪽에서 본인들은 주식을 파는 것도 물론이거지만 공매도로 딱 구축해 놓고 나와서 파생으로 계속 끌어내리는 부분들과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게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또 연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 대금은 계속 정체가 돼 있고 그걸 또 아직 바닥 시그널에 나올 수 있는 거래 대금의 변화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애매한 국면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런데 그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완벽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에서 1,423억을 외인이 샀네요. 이 정도 액수면 어느 정도예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까? 제가 요새 빠질 때마다 맨날 말씀드리는 뭐 제 나름대로의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2조를 팔기 위해서 1조를 산다라고 저는 맨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뭐 일부 그렇게 한 1,400억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전체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2년 동안 한 60조 이상을 팔았다는 거 기준으로 봐서는 네. 뭐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 네.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기간적으로 누적이 돼가지고 뭐 이달 하순까지 따져봤을 때 누적으로 한 1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던가 이렇게 조 단위로 좀 바뀌게 되면 조금 생각이 바뀐 외국인들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김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당장 지금 오늘 일조가 들어오는 것도 어떤 일조가 들어오는 의미보다는 차라리 1,000억씩 열흘 가까이 들어온다. 네. 이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외국인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바뀌는구나. 근데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지금 뭐 일시적으로 얼마가 들어왔다, 얼마가 빠졌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잖아요. 네.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개인들이 이제 시장을 떠나면서 더 화가 나는 게 우리 장에는 도대체 안전판이 없다. 근데 이 안전판을 기관이나 연기금에 기대를 했는데 받쳐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연기금이 방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연기금도 쉽게 말씀드리면 매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운영하면서 저희보다 또 공부 많이 하시고 네, 똑똑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동향들은 왜 안 사느냐라고 네. 했을 때 일단 연기금 같이 이렇게 큰 자금을 운용하는 쪽은 보통 보면 자금 배분을 합니다. 네. 배분을 하는 과정 쪽에서 그럼 배분을 하면서 만약에 주가가 급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 그 사이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채권은 쭉 올라가죠. 주식 위험자산인 주식은 쭉 빠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평소에 갖고 있었던 리밸런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밸런싱 기준이 있게 되면은 여기서 많이 커진 채권을 좀 덜어내고 그 과정에서 좀 싸진 주식을 사는 게 이게 정확한 리밸런싱의 조건인데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진짜 오묘했지 않습니까? 네. 채권도 초토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뭐 춤추듯이 움직이다 보니까. 떨어졌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주가는 하락했는데 뭘 리밸런싱 할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거기다가 비중은 더 채권이 크기 때문에 채권을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채권에 어느 정도 안정기가 보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그때 주식을 볼까라고 하는데 주식을 봐야 될 때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한국의 주식 비중은 이제 점점 더 이번에 기금운용회의를 통해서도 나왔겠지만 점점 더 줄여간다는 취지이기 네.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직 룸이 남았다고 해서 주식을 여기서 사기는 아직은 그러지 않느냐라는 쪽이 저 연기금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근데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국내 주식을 안 좋게 봐서 그러는 거예요?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뭐예요? 예, 지금 밝혀진 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고요, 점진적으로 추세적으로 늘리고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이제 기금 규모는 계속 커지죠. 지금 이제 연금 계속 내니까 이렇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일단 그쪽에 하시는 분들이 정한 방향이죠. 우리나라가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겠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 75%예요. 거기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도 해외 전략 자산 배분한다라는 기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상황이죠. 의외의 상황 논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하는 게 이제 디폴트 옵션에 대한 얘기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퇴직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이걸 어떤 매번 채권을 사라, 주식을 사라 이렇게 운용 지시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항상 내린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어떤 내가 운영 규칙을 운용사에 지시를 해놓으면 그 상황에서 이것을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대로 운영한다라는 어떤 미국식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1980년대에 401K가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이 그 박스 피었거든요. 그걸 네. 뚫고 올라가는 어떤 힘이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아니냐인데 그것도 이제 운용 지시를 주식 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운영하는 그 많은 분들은 주식 쪽보다는 이제 안전형으로 가자라는 게 지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전형으로 가는 게 한 70%, 주식행위 한 30%인데 이 중에서도 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트리거가 되기에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거죠. 그 부분도 우리가 당장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면 퇴직연금이 이것을 살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비중이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보면 연기금 따라하기 투자법 이래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연기금 요즘 사는 거 보니까 카카오뱅크를 많이 담은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를 담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밸런스를 맞춘다는 개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전략 자산에 대해서 비중들을 섹터별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을 텐데 카카오뱅크가 그 은행업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사실 굉장히 크니까요. 네. 카카오뱅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최상위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추다 보면 기타 은행을 팔더라도 카카오뱅크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네.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기금 쪽에서 카카오뱅크를 굉장히 많이 샀고 네. 평균 단가가 3만 원대 한 중반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 사실 굉장히 용기 있게 낸 그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고서를 보시면 카카오뱅크도 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표가 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3만 원 초반까지 이제 가격대가 좀 내려오고 이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용기 내는 보고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사실 그냥 올해나 내년도 수익을 기반으로 보면 여타의 일반 은행들보다는 과대하게 이제 평가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렇게 내려가도 계속 편입을 하는 게 맞을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저는 그 경영학 MBA 과정에서 한번 다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LG엔솔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제 대여급이 막대하게 이번에 2021년서부터 IPO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기금 운용이나 이런 것들은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점, 네가 이제 지금 절대 수익률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야, 네가 10% 났어? 근데 지수는 20% 올랐잖아. 그럼 너 못한 거야.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10% 빠지는데 네가 5% 빠졌어. 그럼 잘한 거야. 이렇게 벤치마크 대비 이것을 평가를 받는데 그 벤치마크가 바로 그중에 일부가 코스피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에 지금 이제 뭐 이런 대여급들이 들어와서 시가총액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니 결국 그들과 어떤 그 연관성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편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 같은 경우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막 정신없이 샀었던 이유가 이게 이제 그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네. 어떤 수급 논리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한 번은 차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저는 되지 싶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터진 문제라 그쪽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이게 좋든 안 좋든 안 좋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비중이 차지하는 게 있는데 이걸 편입을 안 시켜가지고 나중에 수익률이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또 골치 아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이제 그 상승한 날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연극임이 들어온 날 상승을 했고 그 개인 주식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좀 받쳐준 날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담았는지 그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죠. 네.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이번에 국민연금 신규 편입된 종목들 쭉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5%대 이상 된 게 지분율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적표가 뭔가라고 보게 되면 내용들 보게 되면 상위 종목들 중에서 눈길이 가는 게 다 부품으로 끝납니다. 그러네요. 네, 소부장 쪽 네.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거. 그래서 즉 연기금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도 네. 일단 성장이 가미된 부품주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하겠다라는 쪽에서 앞에 반도체건 뭐 IT건 자동차건 떠나서 이쪽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 나왔다는 거는 물론 기업 내용들도 좋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변화도 괜찮겠지만 이런 것들도 체크를 많이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음식료 관련된 쪽 유통 관련된 섹터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이나 네. CJ 프레시웨이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번 장에서도 그래도 꿋꿋합니다. 네. 그런 좀 특성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기금에서도 지금 사야 되는 논리가 먹힌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수익이 좀 나기도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또 삐끗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기금의 투자 운영 방법이 좀 과감해졌다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가 보기엔 저건 약간 이제 숫자적인 조금 장난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빵 프로에서 한 분기 사이에 5%가 늘어난 게 아니고 4몇 프로 갖고 있다가도 5%를 넘게 되면 5%가 넘었습니다라고 공시를 하게 돼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저걸 한 분기에 5%만큼을 다 채워서 없던 거가 갑자기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분기마다 한 번씩 5%가 넘게 되면 공시를 하게 돼 있는 입장으로 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런 종목들에 대해서 4%급을 갖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네. 5%급으로 담아놔가지고 저렇게 띄워놓으면 사실 저거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연기금에서 5% 이상 샀어? 이거 보고 흥분해서 네. 들어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5% 미만으로 되면 그 다음에 그 분기에 다시 공시가 내서 뭐 5% 미만 줄었다고 얘기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5% 미만이 줄었다고 하면 공시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유야무야 되는 케이스들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좀 너무 논리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저렇게 그냥 올라왔다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시고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부장하고 식품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담았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네. 많은 이제 2020년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이제 성형 수술 관련된 네.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호황이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치과 같은 경우 이제 치료하는 것들이 좀 멈췄죠. 왜냐하면 그 어디 가서 마스크를 벗고 입을 벌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다 보니까 네. 더군다나 한 2년 정도 치과 치료 안 하면 이제 뭐
밀린 수요도 이제 폭발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저런 수요가 늦고 저 수요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쪽들을 보게 된다면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네. 미국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다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치과 수요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판명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저기서 뭐 담은 주식은 아닙니다만 지금 마스크를 벗는 시점에서 치과 치료 그래서 임플란트 주식을 담았다면 화장품 같은 것도 그 마스크 벗는데 수혜주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화장품 쪽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안 보다가 네. 최근에 나오는 동향들 보면서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되는데 수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지난달 기준까지 접했을 때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IT만큼이나 수출 금액이 나오네요. 이게 KBS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 저희 화장품을 일단 한 5, 6년 전에 그러니까 즉 사드 배치 나기 전에 그래도 가장 많이 키워줬던 쪽은 중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한국 걸 왜 이렇게 사? 배 아픈 거죠. 아. 그러니까 일단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걸어놓고 의무량으로 걸어놓고 자기네 토종 브랜드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돌아가게 만드는 현상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타격받은 그러니까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의 강점은 그거거든요. 좀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즉 한방 쪽을 많이 활용하면서 들어갔던 설화수나 후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중국 쪽이 막히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제 북미 쪽이나 이런 또 다양한 유럽 쪽까지도 확대되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온다는 결과들이 이번에 수출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재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관련된 기업들의 동향들은 이제 지금부터 좀 더 파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네, 잠깐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쪽 그 북미 대륙하고 남미 대륙에서 유행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답니다. 어떤 백인 젊은 여성이 운영하는 건데 네.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기. 그런 게 있대요. 그게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김민수 편으로 남자가 하는 겁니다. 남자가 네.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합니다. 어. 네. 남자가 여자 모델을 갖다 놓고 그 한국인처럼 화장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한국 화장품 써가면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또 한국 화장품 구매하고 싶고 막 이런 모양이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같은 때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통신주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담고 있습니까? 통신주에 대해서? 일단은 그 통신주는 뭐 사실 매력적이지는 않다는 시각들이 원래 많았긴 하지만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하고 이제 하락세가 컸던 것들을 보면은 차라리 통신주가 요즘에 괜찮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통신주들 주가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네. 뭐 실적도 사실 통신이라는 게 뭐 어떤 경기를 타지 않는 실적들을 내기 때문에 늘 스테이블하게 실적들이 나오는 데다가 통신사들 자체가 우리가 통신사라고 이제 얘기를 안 하고 통신사에서 이제 탈피해가지고 어떤 뭐 커뮤니티 회사라든가 뭐 심지어 뭐 모빌리티 회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비전들 그리고 배당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고배당을 주는 회사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통신 3사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SK텔레콤이나 KT 뭐 외국인들 지분은 거의 한도 소진율만큼 차 있는 상황인데 SK텔레콤 거의 다 찼고 KT도 약 91% 정도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약간 여유가 있는 거는 LG U+가 한 80% 정도 가까이 좀 차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주 수급 전략이 엇갈리고 있고 지금 봐도 이제 오늘 오름폭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데 저 세 개예요. 뭘 담아야 돼요? 근데 우리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땅 따먹기라고 봤죠. 서로 이동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원래 최근에 보면 이제 KT가 한번 시세를 크게 냈어요. MSCI 지수에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번 크게 시세 냈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지금 통신사들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땅 따먹기가 아니라 이제 각각 그 사업을 추구한 것들이 있어요. 사업들을 지금 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추구한 것들, 뭐 수소 관련 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도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무조건 SKT냐 KT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느 사업에 중점을 두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통신주라서 다 같이 간다라는 개념은 조금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배당 매력이 있어서들 많이 또 담잖아요. 그건 그런데요. 근데 저 KT 쪽에서 이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예. 그 드라마. 이 KT 스튜디오 지니에서
이제 기획해서 이제 에이스토리랑 같이 이어가는 쪽인데 재밌던데. 괜찮죠. 예. 네. 그러니까 이 통신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5G 뭐 이제 이런 레벨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 이런 다각화된 성과가 나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KT가 그나마 제일 지금 현재로는 잘 하고 있지 않는 그래요? 제작사 지분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배당 쪽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배당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네. 배당 이상의 수익률 나오면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보니까요. 저도 배당주 몇 개 있는데 네. 그게 효자더라고요. 그 배당주 같은 것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전에부터 항상 인식이 주식 투자하는데 배당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보통의 이제 인식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처럼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으로 배당들을 주는 회사들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네. 앞으로 우리 시장에 정착이 될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갑자기 이제 주식을 도박처럼 생각하고 덤비면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팍 하겠다 이건데 그렇죠. 차근차근 간다고 하면은 그 비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좋겠어요? 배당주하고 그렇게 한번 팍 튀길 주하고. 그거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배당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네. 무조건 배당을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버크셔 회사가 배당을 안 주는 이유가 성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배당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네. 성장이 멈췄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한 20-30%는 깔고 가시면 마음이 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배당주 잘 안 사시죠? 전혀 서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제 그냥 시장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네. 이럴 때는 뭐 몇 퍼센트 정도? 시장이 너무 위축돼서 네.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느니 이거라도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심리 정도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한다 네. 못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묶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배당주 투자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네, 시기적으로도. 배당주 같은 경우 보통 움직이는 게 한 10월 초? 그때 움직이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추세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오를 주식을 담는 게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뭐 지금은 제가 봐도 배당주보다는 뭐 성장주들 중에 낙폭이 센 애들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비전들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배당주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속담이 있어요. 이제 8월에서 9월 사이쯤에 10월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7, 8월이 제일 담기가 좋은 계절이다를 얘기하는데 사실 배당이라는 게 분기 배당주가 있지만 어차피 크리스마스 때 사도 배당은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배당주를 갖고 계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더라도 지금은 좀 이르다. 예, 예. 하여간 저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올랐다고 해도 내일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이럴 때는 왜 차 좀 막혔을 때요. 이쪽으로 끼고 저쪽으로 끼고 이래 봐야 도착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정속 주행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금요일 경주마 없습니다. 내일 장이 좋기를 바라고요. 월요일 장도 좋기를 바라고 월요일 장 끝나고 저희 경주마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